자, 이번 시간은 제12강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확인설명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중개실무상은 가장 중요한데 지금 2014년 7월 29일 날 개정된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호 별지 서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 확인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말한 거는 말 들은 적 없다 해버리면 입증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되는 곳에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확인 등기 권리증 보여줬으면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야도,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뭐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체크가 많이 돼 있으면 많이 돼 있을수록 나중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책임이 경감된다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보여줬으면 나중에 책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많이 보여줄수록 좋다고요. 어차피 이 등기권리증 이거 현실적으로 거의 보자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등기사항증명서 이거는 다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등기권리증을 거의 안 보여주는데요. 꼭 달라고 해야 됩니다. 보통 지금 현재는 위조를 주민등록증만 위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권리증은 위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등기권리증은 꼭 보자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게 나중에 잔금 칠 때는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할 때 봐야 된다고요.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걸 거의 다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그 취지를 기재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인데요.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하게 하면 안 되겠죠. 요구했으면 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즉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고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고요.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는데 이 세부적 확인사항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기본적 확인사항, 즉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즉 비순호시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요거는 지금 2014년 7월 29일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올해 7월 29일부로 개업공인중개사로 바뀌었습니다.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어린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도 하고 토지대장 등본,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제시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신고입니다. 실거래가격 신고가 올해 7월 29일부로 공인중개사법에서 분리됐습니다. 7월 29일, 28일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죠. 지금 7월 29일부로 공인중개사법으로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두 가지로 법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은 매수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으로 보아서 양도 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실제로는 3억에 거래했다. 실제로는 3억에 거래했는데 신고는 다운계약서를 적어가지고 신고는 2억으로 신고했다. 근데 나중에 2억으로 신고를 했는데 3억에 샀다가 다시 3억에 팔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야 되죠. 근데 신고를 얼마로 했다고요? 2억으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3억으로 팔면은 거짓 신고를 했다고요.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읽어본 이야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는 안 돼 있어요.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산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계산된다라고는 안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 진실이 입증되어 가지고 만약에 3억에 샀다 3억에 팔았는데 실거래 신고를 2억으로 했기 때문에 1억 양도 차익이 남은 걸로 돼 가지고 1년 안에 팔면 40%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4천만 원 세금이 부과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거 난 3억이다. 실제 3억에 샀는데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신고만 2억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입증됐어요. 통장에는 3억 입금되어 있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럼 세금 낸다, 안 낸다? 양도소득세는 안 냅니다. 왜냐하면 실질과세니까, 진실에 의해서 세금을 내니까. 다만 양도소득세는 안 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거짓 신고했기 때문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럼 3억에 대한 취득세 3배면은 취득세가 4%잖아요. 4% 3배가 아니고 지금 2% 3배를 합니다. 그럼 6%입니다. 6%. 3억 6%면 6, 38, 1,800만 원 과태료 내야 된다고요.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안 내지만 그럼 양도소득세 내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다만 세금은 무조건 계산되는 게 아니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즉 입증 못하면 이게 실제 3억에 거래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죠. 입증을 하면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데 그 대신에 거짓 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는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이게 소재지 적을 때에도 소재지니까, 소재지라는 건 뭐예요? 소재 플러스 지번이 소재지죠? 소재 플러스 지번이니까 이거는 도로명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그 지번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면적도 토의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구상 지목, 실제 이용 상태, 공구상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는 대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다 적어놔야 돼. 하나만 적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용면적. 예, 전용면적. 지금 공부에 있는 게 다 전용면적이죠. 건축물인 경우는 전용면적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전용면적. 그 다음에 대지 지분.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대지 지분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오른쪽 메뉴에 보면 몇 분은 몇 나와 있어요. 그 분자 부분이 대지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 적으면 되고요. 준공연도, 정개축연도. 준공연도는 이 건축물 내장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준공연도 적으면 되고요. 이걸 의외로 많이 묻더라고요. 이거 건물이 몇 년 된 거냐. 그 준공연도 적어놔야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 동네는 오래된 게 20년 넘은 게 많기 때문에 그 준공연도도 건축물 내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이거는 지금 건물입니다. 위에는 토지고 이거는 건축물인데요. 건축물 내장상 용도, 실제 용도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뭐 이런 거 적으면 되겠고요. 방향, 남향이다, 동향이다. 이렇게 기준이 뭘 기준이냐,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남향이냐, 이런 것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특히 중요하다고.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 하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건축물 내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위반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적법에다 보통 위반이라고 하면 그래 안 될까봐 적법에다 체크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위반이 있는데 거의 다 위반이 있거든요. 건축물이 위반이 있는데 적법으로 체크해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도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6월 이하 업무정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6월 이하 업무정지인데 이게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업무정지가 더 큽니까? 과태료가 더 큽니까? 업무정지가 훨씬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4년 7월 29일부로 이제 확인설명 위반하면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업무정지에서. 업무정지 진짜 6개월 못하게 하면 그거는 과태료 뭐 몇천만 내는 것보다 더 타격이 크죠. 6개월 업무 못하고 진짜 완벽하게 업무 못하게 하면 문 닫아야 돼요. 폐업해야 돼요. 그럼 권리금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에서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하면. 이제 과태료만 내고 끝이 아니라 이 적법 잘못해버렸으면 이게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 금액은 클 수도 있겠죠. 적법으로 체크했다가 이게 특히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건축물 내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 위반인지 적법인지 이거 건축물 내장이 안 나타나는 게 있으면 그건 위법이잖아요. 위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위반 대부분 대수선 뭘 위반했냐면은 예를 들면 건축물 내장상은 방 3개로 되어 있는데 1층이 각층이 방을 5개 막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증축한 거. 이건 대수선이잖아, 이런 거는. 건축법의 대수선은 용어적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수선은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체 수선 변경, 기보지, 기둥, 보, 지붕틀 3개 이상 해체 수선 변경, 방화벽, 주계단, 특별 비난계단 해체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미간지구 내 외부 형태 변경, 단 색채 변경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그 다가구 세대 간
다가구, 다세대, 이거 세대 간 경계벽 해체 수선 명령하면 대수선이거든요. 그 방을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늘렸으면 그 대수선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위반한 게 대부분 다가구가 위반을 많이 하는데 다가구 위반도 뭘 많이 하냐면은 다가구는 3층 이하잖아요. 3층 이하. 3층 이하인데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건생으로 주택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해가지고 주택으로 세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위반 내용을 반드시 일단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대장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꼭 적어야 됩니다. 이거 이런 거 있어도 위반 내용이 있어도 예를 들면 대수선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방 3개를 떼면 월세 들어온 게 한 개 30만 원이라 하더라도 방 3개면 90만 원인데 방이 5개면 2개가 더 돌아버리면은 5개가 돼버리면은 150만 원 돼버리잖아요. 월세가. 그러면 월세가 훨씬 많이 들어오면은 그 이행강제금 내야 되잖아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이행강제금 내야 되거든요. 이행강제금 내는 돈보다 이행강제금 얼마인지도 주인한테 물어보면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낸 거. 구청에 시군구에 물어봐도 되고요. 그 시군구에 물어보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물어보고 나서 뭐 더 의심스러우면 시군구에 확인해봐도 되는데 거의 주인들이 바로 말해줍니다. 이거는 이행강제금. 그럼 위반 내용 뭐 이행강제금 정 못 믿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필로 이행강제금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임대인 매도인 해가지고 자필 서명 날인하라고 하면 되죠. 확인 못 해볼 것 같으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 직접 자필로 적으라고 그래야 돼. 이행강제금 150만 원 임을 확인함 임대인 해가지고 이름 적고 사인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한 건 좀 덜 하더라도요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이게 부동산을 중개사무소를 1, 2년 하고 그만두려면 사기치고 그만둬도 되겠지만 영원한 직업이잖아 이게. 그러면은 좀 작게 벌더라도 정확하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손님이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소문 나버리면 아 철저하게 하더라 하면은 오히려 손님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권리관계 확인입니다. 등기부기재사항입니다. 등기부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 보고 적으면 되겠고요. 갑구를 보고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는 얼구 보면 되고 아까 지부는 표제부 보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암기하지 않더라도 다 기재요령이 있죠. 뒷면에 기재요령이 있으니까 건폐율 용적률 상하는 시군조례 보고 적으면 됩니다. 시군조례 보고 건폐율 용적률 상한 적으면 되겠고요. 시군 도시구획 시설 지구 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다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많이 틀리는데 도로의 관계 몇 미터에 접해져 있다. 지금 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만약에 도로가 지금 2군데 접해져 있는 걸로 기준을 했죠. 2군데 접해져 있는 도로도 있지만 어떤 대지인 경우는 도로가 4군데 다 접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4군데. 이런 대지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4군데 다 도로가 접해져 있는 경우도 면적이 큰 경우는 4군데 다 접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4군데 다 접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저기는 2군데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추가로 더 적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4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이렇게 4군데 적어야 되겠죠? 몇 미터 이거 적어야 돼요. 그럼 도로 이거 뭐 8m 이거 어떻게 적을 거예요? 줄자로 잴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몇 터 적어야 되는데 대충 보고 적어요. 이게 만약에 도로가 2군데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만약에 A 토지가 있으면 이건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다. 이런 경우는 8m 이렇게 적고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는 해당 사항 없음 또는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으면 이런 걸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를 공란으로 비워두면은 이 자체가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공란으로 비워두면 여기다가 12m 적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의뢰인이. 그래놓고 네가 이거 잘못 적었잖아. 사기쳤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공란으로 두면 안 되고 공란으로 두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설명 위반이다. 해당 사항 없음 또는 한쪽 도로에만 접해져 있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4군데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은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곱하기 몇 미터 4군데 다 추가 목록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포장되어 있는지 비포장인지 이거는 보면 알 수 있고요. 접근성, 용이한지 불편한지. 일반 대지는 집이 있는 데는 다 용이하다고 봐야 되고요. 집이 없는 그냥 나대지, 토지, 임야 같은 경우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몇 미터 적는 거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 검색을 하면 도로 거리 재는 게 있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그 줄자 가지고 재가지고 나중에 뭐 줄자로 쟀습니다 해가지고 틀리면은 내 책임이잖아 전부 다. 근데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지도 검색을 통하여 거리 측정하였음 뭐 이런 걸 어디다 적어놔도 되고요. 안 적어놓더라도 그걸 보고 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거를 말하면 되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 포털 사이트에 그게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줄자로 되는 것보다 줄자로 되기 힘들어요. 차 계속 다니는데. 그 지도 검색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그 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무슨 역, 무슨 정류장, 소요시간, 도보 몇 분, 차량 몇 분. 보통 이 중개사무소에서 보면 도보를 많이 적어요. 근데 도보로 15분 적는 것보다는 차량으로 한 3분 이렇게 적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너무 멀면 안 좋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부장하는 거 보면 지하철에서 다 5분 안에, 10분 안에 다 가는 거지 20분 이렇게 적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럼 굉장히 멀어 보인다고요. 도보로 20분 하면. 차량으로, 도보 20분이라도 차량으로 한 3분, 뭐 2분 이렇게 다 가능하다고요.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도보도 다 사람 걷는 거리가 다 다르고 차량도 뭐 10km를 간지 몇 km 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적어놔도 좀 뭐 20분 이렇게 적어놔도 이게 왜 이렇게 20분이나 걸리면 너무 먼데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근데 손님들이 그게 집을 얻으려고 하면은 또는 살려고 하면 대충 지하철역에서 얼마 있는지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 크게 이거 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3분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사실상 조금 여유 있게 적어 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 네가 3분이라고 사기쳤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하철도 이게 무슨 여기 뭐 요즘은 더블역 세건, 트리플역 세건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실제 부동산에서 중개사무소에 쓰는 거는 역을 여러 개 적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하나만 돼 있는데 그 지금 양식 전산화되어 있는 양식에는 여기 여러 개면 또 추가로 더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도 많이 있으니까요. 서울에는. 그럼 주차시설, 전용 주차시설, 공용 주차시설, 그 밖에 주차시설 체크하고요. 교육시설은 초, 중, 고등학교만 있고 대학교는 없어요. 대학교는 뭐 공부 잘하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소요시간, 도보, 차량 몇 분이다.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할인 매장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도 적어야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있음 없음 체크하시면 되고요. 관리 주체는 위탁관리인지 자체관리, 자치관리인데 이는 자체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자치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유형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건 전부 다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즉 의뢰인한테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기본적 확인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기본적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즉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비순호시설 1km 이내에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장례식장 이런 거는 전부 다 기본적 확인사항이니까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건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서식이 약간 입법의 불비인데 시세를 갖다가 여기다 적는다는 건 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확인설명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죠.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 시세를 적는다는 게 좀 웃겨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여기다 적고 있어요. 현실은. 이게 거래 예정 금액하고 실제 거래 금액은 약간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본다면. 개별 공시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은 안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는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둘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주택 공시가격 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 이런 거는 보상 기준이 된다고 했죠. 보상 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몇 %인지 적어야 됩니다. 표준세율은 취득세가 4%죠. 농어촌 특별세 10%, 그러니까 0.2%,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해서 보통 4.6%가 표준세율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가. 근데 주택인 경우는 1%, 2% 가격에 따라 다 다르죠. 그 잘 모르면 그냥 표준세율을 적어줘도 돼요. 그러면 4%인데 나중에 2%밖에 안 나왔다면 문제될 건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다가 여백에다가 취득세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정확하게 모르면 알면 이제 4%안 적고 그대로 뭐 1%, 2%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 되죠. 비과세하고 감경하고는 다르죠. 아예 비과세하고 감경하고 어떻게 달라요? 감면하고 비과세하고.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아예 과세를 포기하는 거고요. 감경 또는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감경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돼요. 감경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돼요. 감경되는 거는. 감면되는 거는. 그럼 비과세는 아예 부과하지 않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도움 없이 알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부적 확인사항,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의뢰인한테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토지 같으면 분묘기지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토지는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토지 매매할 때는 분묘기지권이 있는 게 몇 기가 있느냐, 뭐 8기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 계약 체결하고 나서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만약에 처리 안 하면 잔금지급 시에 뭐 감액하기로 한다. 이런 거 1,000만원씩, 분묘 1기당 1,000만원씩 감액하기로 한다. 만약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고 있어도 철거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맺었으면 철거해야 되죠. 분묘기지권은 철거 의사표시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점유까지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묘 이장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으면, 근데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묘가 몇 개 있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도 다 체크하는데, 수도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면 되고, 용량 체크하면 됩니다.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건 전부 다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승강기 있는지, 그 밖의 시설물 하면 됩니다. 그 보통 이거는 뭐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여기다 밑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내용이 요건 마찬가지예요. 밑에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벽면 및 도배 상태도 이게 전부 다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데 벽면 균열 있음 체크하더라고요. 균열 있음. 왜냐하면 오래된 거는 그 벽지 뜯어내보면 다 균열이 있죠. 그 균열이 있으면 찍더라고. 그럼 균열이 있으면 나 안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예, 오래된 집들은 다 그 균열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디엔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배 어떻게 하겠어?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해요. 깨끗하다 해놨다 나중에 분쟁 생기면 네가 깨끗하다고 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환경조건 적어야 됩니다. 환경조건은 일조량이 풍부한지 보통인지, 이게 또 보통을 많이 적어요. 사실은 이거 뭐 일조량이 얼마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체크하고 소음도 보통 뭐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우리 서식에는 좀 미비한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매도인 또는 임대인 하고 사인 받아놔야 돼. 자필로 받아놔야 돼. 한 줄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아니면 계약서에 어차피 도장 찍으니까 그 도장 가지고 찍어도 되고요. 이걸 꼭 내야 돼, 이 내용을. 지금 여기는 우리 법정 서식에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했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이게 중요하고요. 요 앞에도 보면은 그 밖의 시설물, 여기도 이렇게 적더라고요.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위 내용 외에 위
내용 외에 더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도 되고, 아니면 내용이 위 내용 외에 더 설명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여기도 적고, 역시 임대인, 매도인, 임대인, 매도인 성명을, 자필 서명을 받아놔야 된다고, 사인 받아놔야 된다고요. 그 밖의 시설물 뭐 할 거 있냐 물었는데 아무 말 없었다고요. 그래서 위 내용 외에 더 설명할, 특별히 더 설명할 내용이 없음을 확인함. 이렇게 해가지고 자필 서명 받아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 어린이 거짓말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 네가 수수료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이 내용은 적어 놓으라고. 이 내용이 이러한 뭐 보통임 이런 게 이게 그래서 물어보고 적어야 되겠죠. 일조량은 보통입니까? 뭡니까? 물어보고 적어야 돼. 그냥 중개업자 마음대로 체크하면 안 되고, 개업공인사 마음대로 체크하면 안 되고요. 중개 수수료가 이제 보수로 바뀌었다고 했죠? 7월 29일부로 보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80만 원입니다. 이거 미리 다 설명합니다. 계약서 쓸 때 중개보수는 80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법정서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쓰는 거는 부가가치세 포함, 제외 이게 다 돼 있어요. 일반 가세자면 포함이, 부가가치세 10% 더 받아도 위반 아니죠? 만약에 법정중개수수료가 8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8만 원 해가지고 88만 원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2명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이. 개업공인중개사 2명인데,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더 많이 있으면 추가 목록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인데, 매도인과 의뢰인들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및이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요 지금 기재요령이 다 이게 뒤에 기재요령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읽어보고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확인설명서 서식이 영어로 된 서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신다면은,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외국어 그 인터뷰하고 인증 마크를 줍니다. 이게 영어 잘 한다는 거. 그러면 그 외국에 방문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이걸 다 알려줍니다. 잘해줄 때 그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다 주거든요. 그럼 연락 와가지고 외국어만 잘하면은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각 영어, 일본어 전부 다 그 인증 마크를 줍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똑같은 서식을 영어로 해놓은 겁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거래가액 신고 시에 에너지 효율 등급 신고제가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실거래가액 신고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어디 가면 되냐면, 이거는 그린투게더라고 이게 인터넷에 집으시면 돼요.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가면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린투게더 가면.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이게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어요. 은행 융자는 있고, 그래가지고 융자는 있고, 전세금하고 융자하고 합해버리니까 잘못하면은 시세보다 넘어가면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깡통전세. 그러면, 주택임대차 좀 위험한 거,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그래. 위험해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서울보증보험에 서울보증보험 하나밖에 없죠? 알아보면은, 그게 또 너무 위험한 거는 사실 안 받아줍니다. 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님 중에는 건물주가 자기가 이거 보증보험료까지 다 내준다 하더라고요. 보증보험료 내주고 만약에 보증금을 떼이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잖아요. 그 지금 뉴스에도 나왔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걸 계산하냐면은 시세가 국민은행 시세표 이런 거예요. 시세에서 은행 융자하고 전세금하고 합한 금액이 뭐 80%인가 넘으면은 이게 안 내준대요, 대출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부 전화하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전화해가지고 시세 왜 그렇게 낮게 돼 있냐, 내리라, 올리든지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전화하면은 이제 의뢰인들한테, 임대인한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은행 융자가 조금 있어버리니까 세가 안 나가잖아요. 세하고 융자하고 합해버리면 시세보다 높으니까 그 시세를 모르게 자꾸 그 포털 사이트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시세 내리든지 또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하니까 높일 수는 없으니까 다 전부 삭제해버린 거예요. 시세가 일시적으로. 시세가 없는 경우는 그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서 받아가면 되거든요. 시세가 얼마라는 거. 그럼 거기에 그 금액에서 융자 빼고 그 다음에 전세금까지 합한 금액이 80% 이하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건물주가 보험료 내줘봐야 보험료는 안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전세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현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보증보험, 보험 회사에 이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을 가입하면은 만약에 주인이 돈 안 내주면 대신 돈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를 했는데요. 우리 그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설명입니다. 그냥 설명하면 되는 게 아니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이제 중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